이건 무경칠서라고 하는데요. 무예와 병법에 관한 7권의 경전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 고대에 쓰인 대표적인 병법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이 중에서도 1권이 바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이 무경칠서 7권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손자병법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베이직 같은 존재야, 손자병법. 중국의 조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손자병법의 해설서를 낸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근데 저게 몇 세기 정도예요? 그럼 답이 다 나오겠는데요. 고려 시대예요?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 아, 조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그 우리나라에서 위화도 회군을 했던 그분 아닌가요? 이름 왜 혜성 씨 오답입니다. 이성계. 정답. 네, 기현 씨. 역시 이 전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좀 칼부림을 좀 일으키셨던 분이 좀 가능성 있지 않나 싶어서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우리 충무공. 네, 외치세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 지원 씨 오래간만에 말씀하셨는데 오답입니다. 뭐야? 아니야? 조선 초기래잖아요. 뭐야? 그건 그러면 1592년인데. 이순신 장군은 조선 중기. 중기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초기. 초기에. 아니 진짜 초기예요? 그렇습니다. 저 그러면 정답. 네, 규현 씨. 역시 이 뭔가 그 어쨌든 피를 좋아하는 분이 했을 것 같아요. 수양대군이 아닐까. 규현 씨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손자병법 해설서를 펴낸 역사적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내가 왕이 될 상인가로 유명한 수양대군입니다. 진짜? 오, 재밌다. 수양대군은 훗날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된 인물로 국방력과 왕권을 동시에 강화한 실용적인 개혁군주로 꼽힙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의 군사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던 세조는 무경칠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2년 수양대군이던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손자병법 해설서 무경칠서 주예를 펴내게 된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세조는 손자병법의 전략과 원칙을 조선 현실에 맞게 구현해낸 군주라고 일컬어집니다. 예를 들어 손자의 전쟁 원칙과 전술을 참고해 세조 역시 병장설, 진법 같은 군사서를 편찬을 하는데요. 또 손자가 꼽은 훌륭한 장수의 필수 덕목을 바탕으로 세조 역시 이에 상응하는 장수의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인품을 뜻하는 덕, 포용력과 판단력을 뜻하는 도량, 정의감과 충성심을 뜻하는 의리, 그리고 훈련 상태를 보는 수련. 이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장수를 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국가 차원에서 중시한 흐름은 조선의 공식 제도 속에도 반영이 됩니다. 조선의 묵과 시험에서 손자병법을 필수 교재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손자병법은 조선의 장수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고명환 씨, 이 손자병법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엔 왜군의 전술에 맞서기 위해 당대의 장수들이 손자병법을 참고해 병법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난중일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 지피지기 백전불태에서 따온 그 유명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그 난중일기에 문장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조선시대에 전쟁하면 손자병법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했던 거죠. 와, 그렇구나.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군요. 그러네요. 이렇게 아시아 리더들을 열광하게 한 손자병법은 이후 유럽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17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손자병법 번역본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 최초의 손자병법 번역본인데요. 제목은 중국 군사의 기술. 베이징 선교사 아미오 신부가 번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에? 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어떻게 유럽까지 전해졌죠? 17세기부터 프랑스에선 루이 14세가 선교사를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이 주역, 논어, 맹자 같은 유교 서적을 번역하면서 프랑스에 중국 철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손자병법도 이때 유럽에 처음 소개가 되었죠. 이후 1900년대 초에는 영어 번역본도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동양을 넘어 서양에서도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명환 씨, 이 유럽에서 손자병법의 애독자에는 누가 있어요? 손자병법 하면 유럽에 유명한 좀 안 돼 보이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패전한 독일의 마지막 황제 비렐럼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네덜란드로 망명을 가요. 거기서 이제 손자병법을 처음 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20년 전에 내가 이걸 읽었더라면 그렇게 참패하진 않았을 텐데 이 한탄이 엄청 유명해져서 또 손자병법이 더 유명해집니다. 그 정도로 손자병법을 읽어봤더니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느낀 거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네. 책이네요. 근데 읽어서 졌을 거야. 아니죠 읽었으면 안 싸웠겠죠. 맞습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핵심을 꿰뚫으셨는데요. 싸웠겠네. 이렇게 세계로 퍼진 손자병법은 이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전쟁? 과거 베트남에도 조조 수양대군처럼 손자병법을 깊이 공부한 리더가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 영웅 어? 이름 뭐야? 잠깐만, 내가 붕따오 섬에서 봤던 그 장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이거면 도시 이름이죠. 네. 호치민. 네, 호치민. 네, 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바로 20세기 베트남을 통일로 이끈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입니다. 그럼 호치민도 손자병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베트남이 처한 가혹한 역사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오랜 세월 중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19세기에는 프랑스 식민지로 80년 가깝게 통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점령을 당했고 전쟁 후에는 미국까지 군사 개입하는 등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과 연이어 싸워야 했습니다. 프랑스 식민 통치 아래 태어나 미군의 전쟁 개입까지 격동의 시대 속에서 호치민은 벼랑 끝에 몰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손자병법을 공부했습니다. 직접 중국에 가서 손자병법을 배웠고 자신만의 해석도 달았습니다.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손자병법은 군사 전략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손자병법을 실제로 활용한 전투가 있어요? 있습니다. 1955년부터 75년까지 무려 20년이나 이어진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인데요. 네이팜탕. 그래 이 사진 유명하잖아요. 아이고. 아 전쟁은 정말 진짜 싸우면 안 되겠네요. 참혹해요. 전쟁은. 베트남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했고요. 핵무기도 가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반면 북베트남은 가난과 낙후된 인프라 속에서 싸워야 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과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이 이건 고전을 이거는 면치 진짜- 못했죠. 그렇죠. 베트남은 미국과 싸우면서 손자병법과 일맥상통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적이 원하는 이것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이것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이것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 만든 원칙인데요. 이것에 들어갈 각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오, 예.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었죠? 혹시 다 전쟁 광일지도? 어? 와. 손자병법은 안 읽어도 되겠네. 정답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대단하다. 이게 바로 베트남의 필승 전략 삼불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건 손자병법에서 신속히 승부를 내고 싸움의 주도권을 거머쥐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북베트남은 미국과의 전면전이 애초에 불리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손자병법에 따라 시간, 지형, 병법을 총동원해서 적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전술을 펼치기로 합니다. 과연 어떤 전술이었을까요? 게릴라 불쑥 전술. 튀어나오는 거요. 네, 바로 게릴라 전술이었는데요. 게릴라 공격. 그림자도 보이지 마라. 네, 맞습니다. 게릴라. 손자는 힘이 모자랄 때는 지키고 힘이 남을 때는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잘 지키는 자는 땅속 깊이 숨고 잘 공격하는 자는 그림자도 안 보이게 하늘 꼭대기에서 논다고 했는데 그 가르침을 북베트남군은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대로 실행. 와. 근데 진짜로 땅 속으로 숨을 줄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북베트남군이 정글 속에 뭐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 손자의 말처럼 정말 땅 속에 땅굴을 파고 숨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꾸찌 땅굴입니다. 우와. 아니 저 안에 뭐 식당, 네. 환풍구, 침실까지 다 있네요. 이곳은 베트남의 꾸찌 지역에 만들어진 땅굴로서 북베트남군이 게릴라전을 펼칠 때 숨어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길이는 무려 25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250km요? 그렇습니다. 250이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거리였습니다. 아니 뭐 두더지라도 있었나요? 이게 미군은 오랜 기간 땅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위에 저렇게 수풀이 울창하니까 잘 안 보였겠죠. 태성호 기자님, 이 베트남전에서 이 미군이 당한 이 땅굴 전술 말고 또 다른 전술이 있어요? 예, 미군을 공포에 떨게 한 또 다른 전술이 있었습니다. 야. 그게 뭘까요? 땅굴 말고 뭐가 있지? 땅굴도 좀 으스스하잖아요. 네. 이것도 으스스합니다. 그 막 밟으면 터지는 지뢰? 비슷한데 밟으면 작동을 합니다. 아, 부비트랩. 맞습니다. 정답. 함정. 부비트랩. 적을 잘 움직이는 장수는 적에게 형세를 만들어내요. 적이 반드시 그를 따르게 되고 적에게 미끼를 주면 적이 그것을 반드시 취하게 된다. 미끼로서 적을 움직이고 병사로서 적을 기다린다. 예,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미끼를 던진다. 그러니까 잘 꿰어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손자의 말처럼 북베트남군은 미끼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럼 부비트랩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현지 스틱 트랩은 땅을 파고 그 아래 뾰족한 나무나 아니면 대나무를 화살촉처럼 만들고 그 위에 오물을 발라놓습니다. 메이스 부비 트랩은 나무 위에 있다가 아래 있는 인계철선 같은 걸 밟으면 내려와서 지나가는 인원을 살상시키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정글이 저런 게 보이냐고. 그러니까요. 와. 야, 이거는 세다. 와.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미군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매복에 진저리가 났다. 매일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부하들이 목숨을 잃렸다. 적은 기습을 했다. 도망치고 다시 기습을 하는 식으로 공격해왔다. 목적을 이루면 미련 없이 모습을 감추어 우리가 역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당시 미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위험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베트남군의 전술과 전략을 몰랐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지 전혀 예측이 안 전혀 정보가 되니까요. 없었습니다.
미군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 속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전쟁의 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와. 제6편 허실편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적군을 공격하여 필히 탈취할 수 있는 것은 적이 수비할 수 없는 장소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결국 베트남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끝까지 버티며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를 찌른 공격을 받은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국은 원인을 분석하고 군사 교육에 힘을 쏟게 됩니다. 미군들도 이제 손자병법 읽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군사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게 있었는데 바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아. 호찌민이 손자병법의 전략을 절묘하게 활용한 데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미 해병대 사관학교 등에서 교재로 쓰였고 해병대에선 필독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군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서양 국가가 동양 국가의 지혜를 빌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손자병법으로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치, 다 알고 있잖아. 공개가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똑같이 아무도 안 가. 다 숨어 있어. 숨어서. 공격 누가 하는 거야? 숨어. 다 숨어. 명환 씨, 이 네. 손자병법을 열심히 공부한 미국의 유명한 군인이 있다고요? 네, 바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아. 메가더 장군은 손자병법을 늘 책상 위에 뒀다고 해요. 실제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도 정면 승부 대신 기습으로 서울을 되찾은 전략이었죠. 허를 찌르는. 이건 손자병법 제7편 군쟁편 속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회의 계책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야. 즉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전략을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세계 여러 전장을 돌면서 봤을 때 미군 사령관들도 영어로 된 손자병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위 장군들에게까지 필독서처럼 여겨지는 전략서입니다. 와. 이렇듯 손자병법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퍼져나갔는데요.